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오늘 19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38쪽입니다. 영상회의 운영입니다. 영상회의 운영도 지난 2011년 12월 달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영상회의실이라고 나오네요. 이제는 영상회의, 소위 이 비디오 컨퍼런스입니다. 영상회의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정부 부처 간에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영상으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설치 운영. 이 정부 영상회의 설치 운영은 누가 하느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런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정부 영상회의실을 설치 운영한다. 그러니까 설치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겠는데요. 회의는 누가 하는 거냐? 국무회의라든가 차관회의 할 때 또는 장관과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또는 2개 이상의 정부 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또는 정부 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정부 청사에 위치한 기관하고 지금 정부 청사는 세종시 청사가 있고 과천 청사가 있고 서울 청사가 있고 대전 청사가 있죠. 세종, 대전, 과천, 서울 청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정부 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개최하는 행위도 영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 보니까 정부 청사 관리소장이죠. 이 영상회의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가 되느냐? 정부 청사 관리소장입니다. 정부 청사 관리소장은 회의를 주관하는 관기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 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청사 관리소장이 영상회의 할 것을 요청하게 되면은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청에 응한다. 정부 청사 관리소장이 영상회의를 할 것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을 보니까 정부 청사 관리소는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원격회의를 우선 접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격회의를 이것도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또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과 다른 영상회의 시스템 간의 국제 영상회의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때 필요한 연계 장비를 설치비, 회선 임대료, 통신료 등은 회의 주관 기관에서 부담한다. 국제 영상회의 그 전용선을 이용할 때는요, 그 주관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 주관기관은 국제 영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회선 연결, 리허설 등 사전 준비 및 본회의 진행 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통역자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 영상회의실 이용 절차입니다. 정부 영상회의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소장에게, 정부 청사 관리소장에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 사전에 협의해라. 누구한테? 정부 청사 관리소장한테 영상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볼까요? 정부 영상회의실 사용은 문서, 정부 영상회의실 사용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일 며칠 전, 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회의실을 쓰려면 회의 개최일 이틀 전까지 정부 청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를 주관해서 시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사항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 기관에 문서로 사용 신청 또는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회의 운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것이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운영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라. 또 구현 방식은 뭐 하드웨어 방식이 있고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다. 나머지는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장 끝내고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행정 업무의 관리입니다. 자, 4장 행정 업무의 관리. 자, 여러분 지금 이론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 중에서도 어느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처음 1페이지서부터 끝에까지 어느 걸 공부해야 되는가를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드리는 데서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100% 출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만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업무의 분장 및 인계인수가 나왔네요. 업무의 분장 및 인계인수. 넘겨서 또 여기 행정 업무의 관리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5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자, 행정 업무의 관리에서는 업무의 분장 및 인계인수.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은 업무가 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업무의 분장 및 또 수시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업무 편람의 작성과 활용입니다. 업무 편람의 작성과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의 실명 관리입니다. 정책의 실명 관리를 공부하고 네 번째는 행정 업무의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입니다. 행정 업무의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행정 업무 운영, 교육 및 감사. 행정 업무 운영, 그리고 교육 및 감사에 대해서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업무의 분장이라는 게 뭘까요? 소관, 행정기관에서 부처,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마다 업무가 다 있는데 자기 업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행정기관의 업무는 각 처리과의 장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분장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를 어떻게 단위 업무별로 분장한다. 소관 업무를 단위별로 분장합니다. 소관 업무를 단위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는 업무가 많고 업무가 적으면 안 되겠죠. 업무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업무 인계 인수가 많이 이루어지죠.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보면은 부처의 그 과장들이나 부의사관이죠. 4급 서기관들, 특히 5급 사무관들한테 전화하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당신은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있냐 그러면 지금 인수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거야. 맨 변명들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본인이 오랫동안 담당하면 그 업무를 반복적인 행위를 하니까 잘 알 텐데 또 타 부처에 있다가 또 새로운 과로 와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업무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인수인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변명하는데 그런 변명은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의 인계 인수입니다. 업무를 인계 인수할 때는 인수서를 작성하지요. 인계 인수서를 작성합니다. 거기 읽어볼게요. 공무원이 조직이 개편되거나 인사발령 또는 업무 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 인수할 때는 업무에 관한 진행되는 사항이 뭐냐? 관계 문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인계 인수 자료는 말이죠. 상시 언제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장은 인계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 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업무 인수인계할 후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를 합니다. 직무대리자.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즉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넘겨보실까요? 음. 145쪽에 보니까 업무 인계 인수서가 나옵니다. 업무 인계 인수서. 업무 인계 인수서. 업무사항이 뭐냐? 담당 업무, 주요 업무 계획 및 진행 사항, 현안 사항 및 문제점, 주요 미결 사항, 이런 것들이 업무 현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관련 문서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업무에 관련된 문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주요 물품, 주요 물건과 예산 등 인계 인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예산도 중요하죠. 그 밖에
참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날짜 쓰시고 인계자가 있고요. 인수자가 있고요. 위패자가 있습니다. 이때 위패자는 인계자의 상급자입니다. 그러나 인계자의 상급자가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일 때는 그 밑에 있는 상급자가 아니라 하위자가 위패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1번 위패자는 인계자의 위상급자가 된다. 그러나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의 하급자가 위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알면 되겠고요. 이런 건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 나왔네요. 인계인수서 작성 내용에는 담당 업무가 뭐냐? 주요 업무 계획 및 진행 사항은 뭐냐? 또 현안 문제, 현안 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다. 또 주요 미결 사항은 어떤 거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상급자의 지시사항, 소송 계류 중인 사항, 감사원의 국회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용과 처리 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또 관련 문서사항입니다.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있고 종이문서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목록을 기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물품과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예산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확보 방안 등을 정리하여 기술하면 된다. 그 밖에 참고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볼 거 없고요. 넘겨보세요. 5타인데 두 번째 업무 편람의 작성 활용입니다. 거기 2번 5타입니다. 고치세요. 쓰세요. 5타예요. 업무 편람의 작성과 활용입니다. 업무 편람의 작성과 활용. 자, 여기서 업무 편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업무 편람의 개념이 나오지요. 업무 편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업무 지침서를 말합니다. 업무 지침서. 업무를 이해하고 쉽게 편리하도록 작성하는 업무 지침서. 업무 편람은 업무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업무 처리를 편리하도록 하는 업무 지침서를 업무 편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업무 편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업무 편람이란 업무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지침서를 말하겠고, 업무 편람에는 행정 편람이 있고 직무 편람이 있습니다. 업무 편람은 행정 편람이 있고 직무 편람이 있는데, 행정 편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기관에서 발간하고 배포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지침서입니다. 공통적.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업무 지도서나
참고서가 바로 행정편람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편람은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합니다. 이거는.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한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한두 권씩 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무편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업무 현황철, 부서별로. 부처가 아니라 부서별입니다. 이거는 부처별.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 내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직무편람입니다. 업무 현황철이나 참고철. 업무 현황철이나 참고철 같은 것은 직무편람. 뭐가 더 범위가 클까요? 행정편람이 범위가 더 높습니다. 거기 행정편람 나왔네요. 행정편람이란 업무 처리의 기준과 절차, 장비를 운영하는 방법, 상당히 넓은 의미지요. 그 밖에 일상적 근무 규칙 등에 관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나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이나 기준이나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지수다 이 말이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편람을 발간할 때는 자문을 구합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또 행정편람을 발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편람의 관리 및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 소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하고, 개인 소장은 금지하고 서가나 책장에 비치하여 관계자 누구든지 항상 손쉽고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이 소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편람입니다. 직무편람은 소관 단위 업무에 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 현황 처리나 업무 참고 처리 되겠습니다. 이 작성 대상은 부서별로 하는 거, 부서별로. 행정편람은 부처별이 되겠고, 이거는 부서별이라는 건 과별로 하는 거예요, 과별로. 과별로, 부서별로 작성한다, 이 말이죠. 직무편람을 한 권으로 묶어 부서별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 내용은 뭘까요? 업무 영역, 관련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업무 특히 이 직무편람에는 그 부처마다 법이 있잖아요. 행정법이 있는데요. 그런 부처마다 업무 처리 절차, 흐름도가 있어요. 이 업무 처리 절차를 우리가 시군구에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인허가를 받더라도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시군구의 상급기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상급기관은 각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 처리 절차 및 흐름도도 직무편람에 나타납니다. 또 소관 보존 문서의 현황, 그 밖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그런 참고사항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보니까 작성 및 활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편람과 업무편람을 작성 효과는 어떤 것인가? 당연히 현재 업무 파악이 잘 되겠죠. 그리고 업무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도 있고요. 넘겨보시면 활용 효과가 나옵니다. 업무 활동의 목표와 방향의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또 업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침을 주기도 하고요. 업무의 혼란과 불확실 및 중복을 줄일 수 있고 교육 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재가 되기도 하고요. 관리층과 부하 직원 상호 간의 조직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정책의 실명관리입니다. 이 정책의 실명관리는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정책에 대한 책임성,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이 실명으로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바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정책 실명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정책 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이 쭉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고 3번 답변해 보세요. 주요 정책 자료에 종합적 기록을 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보존해야 되고요. 라본 보세요.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입니다.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다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입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 행정 업무 개선은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됩니다. 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수 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업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업무의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지식행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식행정 활성화. 그리고 행정 효율성 진단은 뭐냐?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높여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행정 효율성 진단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실시는 누가 할까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 개선의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 업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 효율성 진단을 실시하여 업무 개선에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 효율성 진단의 활용입니다.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행정기관 업무를 뭐한다? 리디자인, 재설계하는 겁니다. 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조직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진단과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바로 이것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정진단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행정업무 운영, 교육 및 감사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법률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업무 운영 감사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가지고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누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의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서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행정기관장은 문서를 미등록한 사람 공무원에게는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결제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또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제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한하거나 검토 결제를 한 사람,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이럴 때는 공무원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야? 징계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공무예우 목적으로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공무예우 목적입니다. 공무예우 목적으로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미등록자로서 뭐 할 수 있다?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 관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편람의 작성 활용, 요거. 그래서 업무 편람의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 업무 편람의 작성과 활용에 대해서 업무 편람의 작성과 활용에 대해서 활용과 편람의 종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하면은 이거 행정 편람이 뭐고 직무 편람이 뭔가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정책의 실명 관리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 편람의 내용과 정책의 실명 관리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요거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올 게 없네요. 행정업무 관리에서는 업무 편람의 작성과 활용, 업무 편람의 종류에는 행정 편람과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의 차이점을 약속하시고 나올 수 있고요. 정책의 실명 관리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0쪽 정책 실명제의 개념 나왔습니다. 정책 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수립하고 시행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이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에 뭘 높인다고요? 결과적으로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 실명제는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정책 실명제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정책 실명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실명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까지 끝났고요. 다음 5장에서는 민원행정제도는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민원행정제도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 나와 있고요. 민원행정 특징이 뭐냐? 민원행정 기능,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올 문제가 됐어요. 민원행정의 중요성, 민원사무에 관련된 법률.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시간에 민원행정 처리하면은 진도는 끝납니다. 끝나고요. 182쪽. 자, 지금까지 이제 5장 하기 전에 4장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여러분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페이지 98쪽 보세요. 98쪽.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지식행정의 의에서 지식행정 추진 배경 꼭 기억하시고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 여기는 기반 요소와 활동 요소가 있다. 다음 넘기세요. 지식활동에는 COP 활동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안 해도 됩니다. 정책연구로 넘어갑니다. 117쪽 정책연구. 정책연구의 의. 정책연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산 편성 기준과 수행 방식 기준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은 포괄 연구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있다. 수행 방식이 있었죠. 위탁형과 공동연구형과 자문형이 있다. 정책연구 관리는 관리원칙과 관리원칙은 연구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해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 쭉 넘어갑니다. 페이지 133쪽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 또 회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정책연구 심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행정업무 관리에서는 업무 별람의 작성과 활용. 업무 별람이 뭐냐? 업무 지침서를 말하겠죠. 업무 별람의 종류에는 행정 별람과 직무 별람이 있다. 행정 별람은 무엇이고 직무 별람은 무엇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명 관리. 소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정책 실명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살펴봤고요. 마지막이죠. 5장은 민원행정제도에서는 꼭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번에 나올 것만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담 없이 그냥 책 읽으면서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요약할 때 문제는 제가 나올 것만 해가지고 암기하는 요령, 답 쓰는 방식 이런 걸 공부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냥 책에 있는 제가 쓴 내용 중에
지금 기본서라고 하지만은 제 기본서가 상당히 두꺼운데요. 지금 약식으로 넣어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절로 줄여서 여러분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에 또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